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마야 문명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일단 다 잊어버리세요. 평화로운 천문학자들, 수학의 천재들, 별을 바라보며 명상하는 현자들, 그런 이미지는 오늘 완전히 박살날 겁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을 상상해 보세요. 멕시코 정글 깊숙한 곳, 습기가 온몸에 달라붙고 코팔향이 코를 찌르며 횃불 불빛이 피라미드 벽에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정글이 살아있어요. 제규어의 으르렁거림, 알 수 없는 속삭임, 곤충들의 합창,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위로 사제의 주문이 뼛속까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이 채널은 그냥 사실만 나열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절대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마야인들에게는 우주 자체가 성과 피로 창조되었습니다. 포폴부 마야의 창세기를 아시나요? 신들이 자신의 피를 흘려 존재를 점화시켰다고 나와 있어요. 우주가 신성한 성교, 우주적 교접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이건 그냥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마야인들에게는 문자 그대로의 진실이었습니다. 피와 정액이 우주의 연료였어요. 우주를 지탱하는 힘 말이죠. 이건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의무였어요. 고통스럽고 황홀하고 끔찍한 의무. 침실과 신전 사이에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사적인 것과 신성한 것 사이에도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선을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남성들이 자신의 성기를 찌르던 의식부터 시작해 볼게요. 젊은 귀족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몇 주간 금식하고 기도하며 환각제로 영혼의 통로를 열어온 상태입니다. 이제 그가 피라미드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가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져요. 정상에서는 제규어 가죽과 캐찰 깃털을 두른 대사제가 가오리 가시를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 젊은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반복해서 찔러대기 시작해요. 그냥 한 번이 아니에요. 가시가 달린 밧줄을 관통시켜서 출혈을 최대한 많이 내도록 하는 거죠. 피가 나무 껍질 종이에 모이고 그걸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생명력이 신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고문이 아니에요. 이건 초월이었습니다. 우주적 균형이었고 태양과 비와 옥수수를 보장하는 행위였어요. 왕과 귀족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남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성들도. 아니, 오히려 여성들의 의식이 더 섬뜩할지도 모르겠네요. 유축 여왕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고요하고 침착하고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시가 달린 밧줄이 그녀의 혀를 관통하며 지나갑니다. 피가 나무 껍질 종이를 적셔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피의 재물이 그녀를 황홀경에 빠뜨립니다. 뱀의 환상을 보게 되고 조상 영혼들과 만나게 되죠. 정치적, 농업적, 군사적 신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여성들이 동등한 참여자였어요. 통치의 정당성이 피의 헌물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에 대한 마야인들의 관점은 정말 복잡해요. 260일의 치올킨 달력이 임신 날짜를 좌우했어요. 저주받은 출생을 피하기 위해서요. 남근 조각상들이 신전을 장식하고 신성한 매춘이나 의식적 교접이 있었다는 증거들도 있어요. 육체가 신성한 에너지의 그릇이었거든요. 하지만 위험도 있었어요. 간통은 우주적 균열이었고 죽음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스페인 기록과 애매한 마야 예술 사이에서 논란이 있어요. 어쨌든 모든 성적 행위가 영적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게 그냥 전이에 불과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진짜 메인 이벤트는 따로 있었거든요. 인간 재물이라는
마야인들에게는 우주적 빚이 있었어요. 신들이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 피를 흘렸으니 인간들도 생명력으로 갚아야 한다는 거죠. 전쟁은 땅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귀족들을 포로로 잡기 위한 거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포로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신전 꼭대기나 볼 코트에서 공개적으로 제물이 됩니다. 흑요석 칼날로 가슴이 베어지고 심장이 하늘 높이 들어 올려져요. 몸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때로는 의식적 식인까지 이어집니다. 더 섬뜩한 건 이게 성과 융합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교접, 제물의식에서 정액과 피가 함께 방출되는 거죠. 여성과 어린이들도 비의 신차악을 위해서는 세노테에서 익사시켰고 달의 여신과 관련된 참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광기가 어떻게 끝났을까요? 그리고 왜 마야 문명이 정점에서 갑자기 무너졌을까요? 피의 악순환이 시작되었어요. 통치자들은 우주적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재물을 요구받았습니다. 가뭄, 산림벌채, 인구 과밀, 모든 위기에 대한 답은 더 많은 피였어요.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자원이 고갈되고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도시들이 버려졌어요. 서기 250년부터 900년까지의 고전기 붕괴, 남부 도시들이 하나둘씩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생존자들이 북쪽으로 이주했고 전통이 변화했지만 옛 신성 왕권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정복자들이 왔을 때 두 세계가 충돌했어요. 스페인인들은 마야 의식에 경악했고 코덱스를 불태우며 강제 개종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이 마야 우주관과 겹쳐지면서 이상한 융합이 일어났어요. 오늘날에도 현대 교회에서 소나무 잎, 향, 닭, 심지어 코카콜라까지 섞어서 의식을 치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성인들이 옛 신들과 연결되고 십자가가 세계수로 재해석되면서요. 현대 마야인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와 저항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복 이후 수세기의 착취, 과테말라 내전에서 20만 명이 죽었어요. 고대 재물보다 더 잔혹한 폭력이었죠. 하지만 회복력도 있어요. 언어와 전통의 부활, 토지 방어, 옥수수 재배를 통한 문화적 저항, 마야 정체성은 살아있어요. 유물이 아니라요. 그럼 마야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뭘까요? 그들의 찬란함과 야만성은 분리될 수 없었어요. 고도의 수학, 천문학, 예술이 재물의 세계관과 불가분했거든요. 우리 자신의 거울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들의 폭력을 판단하지만 현대 사회도 다른 형태로 대량 살상을 저질러요. 전쟁, 산업, 이념의 이름으로요. 인간의 역설이죠. 창조와 파괴, 신앙과 광신이 나란히 존재해요. 마야인들은 믿음의 위험한 힘을 보여줍니다. 고요한 유적만 남았지만 의식과 옥수수와 기도 속에서 메아리가 남아있어요. 이질적이면서도 깊이 인간적인 세계관의 흔적들이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마야 문명의 가장 어두운 비밀들, 그들이 숨겨온 의식들, 그리고 현대에까지 이어지는 그 영향들,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다음에는 더 깊이 들어가 볼 거예요. 구체적인 재물 의식의 과정들,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들,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고고학적 발견들까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레벨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잠들기 전에 오늘 들은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과연 편안히 잠들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남성의 자해의식, 그거 정말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이게 얼마나 체계적이고 정교했는지 알면 정말 충격받을 거예요. 마야의 귀족 남성들은 보통 사춘기가 되면서 이 의식을 처음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몇 년간의 준비 과정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고통에 대한 내성을 기르는 훈련을 받거든요. 귓불에 구멍을 뚫고 입술을 관통시키고 코에 장신구를 달면서 점진적으로 고통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거죠. 그런데 정작 성인 의식에서는 상상을 초월해요. 가오리 가시만 쓰는 게 아니에요. 흑요석 조각, 선인장 가시, 심지어 제규어 발톱까지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팔렌케의 파칼 왕 같은 경우는 80년 가까이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이 의식을 계속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의 무덤에서 발견된 유골을 보면 성기 부분에 수많은 흉터와 칼슘 침착이 확인되거든요. 평생 동안 몇백 번은 찔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의식의 타이밍도 정말 정교해요. 금성의 움직임, 월식과 일식, 우기와 건기의 전환점, 모든 게 천문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마야인들에게는 잘못된 타이밍에 피를 흘리는 게 오히려 재앙을 불러올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이들이 고통을 즐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극도로 두려워했어요. 의식 전날 밤에는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했어요. 안 하면 우주가 멸망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남성들보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잔혹할 수도 있어요. 왕비나 고위 여성들은 혀를 관통하는 것 외에도 유방과 생식기 주변을 찌르는 의식도 했거든요. 코판의 여왕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붉은 여인이라고 불렸는데 그 이유가 의식 때마다 하도 많은 피를 흘려서 옷이 항상 붉게 물들어 있었다고 해요. 그녀는 매달 보름마다 혀 관통 의식을 했어요. 하지만 특별한 날에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을 했어요. 가시가 달린 밧줄을 몸 전체에 관통시키는 거예요. 목에서 시작해서 가슴, 배, 허벅지까지 마치 인간 바늘 쿠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이런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도 그녀가 환각을 보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너무 정확해서 주변국들이 두려워할 정도였대요.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어떤 초자연적 상태에 도달한다고 믿었거든요. 마야의 왕실 여성들은 또 다른 끔찍한 의무가 있었어요. 바로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직접 자신의 아이를 죽이는 건 아니었지만 의식을 주관하고 참여해야 했어요. 특히 가뭄이 오래 지속될 때면 세노테라는 지하 동굴 호수에 아이들을 던져 넣었어요. 아이들은 터키옥과 황금 장신구로 치장되고 코팔향을 온몸에 발랐어요. 그리고 물속으로 사라졌죠. 여기서 정말 섬뜩한 건 아이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엄마 나 무서워요가 아니라 비를 많이 내려주세요 였다고 해요. 어린 나이부터 세뇌 교육을 받은 거죠. 20세기에 치체니트사의 세노테를 발굴했을 때 수백 구의 어린이 유골이 발견되었어요. 나이는 3세부터 12세까지.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일부 유골에서 죽기 전에 심한 영양실조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의식을 위해 일부러 굶겨서 더 순수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성에 관한 마야인들의 관념은 정말 현대인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일단 결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와 달랐어요. 왕실에서는 근친혼이 일반적이었고 형제자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결합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쾌락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혈통을 순수하게 유지해서 신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왕실의 성생활은 철저히 종교적 의식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성생활이 완전히 달력에 의해 지배받았어요. 260일 달력인 추월킨에 따라 언제 임신해야 하는지, 언제 피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특정 날짜에 임신하면 태어날 아이가 재앙을 가져온다고 믿었어요. 예를 들어서 죽음의 군주에 해당하는 날에 임신하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제물로 바쳐야 했어요. 부모들이 직접 죽여야 하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운 아이를
그것도 자신들이 직접.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이런 일이 드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야 달력은 워낙 복잡해서 전체 날짜 중 거의 30%가 불길한 날에 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 중 상당수가 여기서 잠깐 제가 왜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자극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이걸 이해해야만 마야 문명이 왜 그렇게 찬란하면서도 결국 스스로 무너졌는지 알 수 있거든요. 마야인들은 모든 것을 종교적 관점에서 봤어요. 수학도, 천문학도, 예술도 전부 신들과의 소통을 위한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위대한 성취들이 동시에 그들을 파괴한 광신과 뿌리가 같은 거죠. 피라미드를 하나 짓는데도 수십 명의 재물이 필요했어요. 기초를 놓을 때, 중간 단계마다 완공할 때 계속해서 피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마야 도시들은 사실상 거대한 학살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마야인들이 제물로 바친 사람들의 수가 연간 수만 명에 달했다는 거예요. 한 도시에서만요. 전체 마야 지역을 합치면 상상할 수 있나요? 그 시대의 인구를 생각하면 거의 집집마다 누군가는 제물로 바쳐진 셈이에요. 그런데도 문명이 수백 년간 지속됐다는 게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하지만 결국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인구가 줄어들고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했죠.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할수록 더 많은 전쟁을 해야 했고, 더 많은 전쟁을 할수록 더 많은 자원이 필요했어요. 악순환이었죠. 그리고 그 악순환의 중심에는 항상 피가 있었어요. 인간의 피, 고통, 죽음, 이 모든 게 그들에게는 우주를 움직이는 연료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끔찍한 건 이게 갑자기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어요. 마지막 시기의 마야인들은 처음보다 훨씬 더 잔혹했어요. 초기에는 그래도 명분이 있었거든요. 가뭄이 오면 비를 위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질병을 막기 위해.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그냥 습관이 되었어요. 이유 없는 사륙, 의미 없는 고통,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아이들이었어요. 어른들보다 순수하다는 이유로 더 선호되었거든요. 마야 유적에서 발견되는 유골의 절반 이상이 18세 미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공포에 떨면서요. 언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선택될지 모르는 상태로요. 그래서 마야 사회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극도의 공포 사회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이 모든 걸 사랑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신들에 대한 사랑, 우주에 대한 사랑, 사랑의 이름으로 저지른 학살이었어요. 과연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광기일까요? 그 경계선이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들과 다를까요? 생각해 보세요. 현대에도 더 큰 선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이념을 위해서, 진보를 위해서 형태만 다르지 본질은 같을 수도 있어요. 마야인들만 유독 잔혹했던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단지 그들의 잔혹함이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이었을 뿐.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인간 재물 의식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말 상세하게 알아보죠. 아마 듣고 나면 며칠간 잠 못 이룰 수도 있어요. 일단 희생자를 선택하는 과정부터가 섬뜩해요. 전쟁 포로가 가장 선호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적국의 왕족이나 귀족이 최고 등급이었어요. 하지만 포로가 부족할 때는 자신들의 백성 중에서도 선택했어요. 선택 기준이 있었어요. 일단 외모가 중요했어요. 흠집이 없고 균형 잡힌 몸, 아름다운 얼굴, 마치 모델을 뽑듯이 했어요. 그리고 나이도 중요했는데 너무 어리거나 늙으면 안 되고 보통 15세에서 25세 사이를 선호했어요. 선택된 사람들은 의식 전에 특별한 교육을 받았어요.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신전에 머물면서 자신의 죽음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세뇌받는 거죠. 마약류도 투여해서 의식 상태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의식 당일 새벽부터 준비가 시작돼요. 희생자의 온몸을 청색 안료로 칠해요. 이 파란색이 마야인들에게는 신성한 색이었거든요. 하늘의 색, 물의 색, 그리고 죽음의 색이었어요. 그런데 이 파란 물감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일부는 광물질이었지만 상당 부분이 이전 희생자들의 피를 말려서 만든 안료였어요. 죽은 자의 피로 다음 희생자를 칠하는 거죠.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나요? 칠하는 과정도 의식의 일부였어요. 사제들이 주문을 외우면서 온몸을 구석구석 칠해가는데 이때 희생자는 완전히 나체 상태예요. 그리고 특정 부위, 심장 위쪽, 목, 손목, 발목에는 특별한 표시를 해요. 나중에 칼이 들어갈 지점들을 미리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정말 끔찍해요. 희생자에게 마지막 식사를 주는데 이게 보통 음식이 아니에요. 환각제가 섞인 음료와 함께 이전 희생자의 심장 일부를 먹여요. 카니발리즘이 의식의 일부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행렬이 시작돼요. 북소리, 나팔소리, 수천 명의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라미드로 향해요. 희생자는 황금과 보석으로 지장되어 있지만 이미 반쯤 정신을 잃은 상태예요. 피라미드 계단을 오르는 과정, 이것도 고문의 연장이었어요. 일부러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가면서 군중들의 함성을 듣게 해요.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더 광란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정상에 도착하면 제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흑요석으로 만든 곡선형 돌판인데 가슴이 위로 올라오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심장을 꺼내기 쉽게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대사제가 흑요석 칼을 들어 올려요. 이 칼이 정말 끔찍하게 날카로워요. 수술용 메스보다도 예리해요. 하지만 한 번에 죽이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천천히 고통스럽게 해요. 먼저 갈비뼈 사이로 칼을 밀어 넣어요. 심장에는 아직 닿지 않게 해서 희생자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해요. 그 상태에서 가슴을 벌려서 뛰고 있는 심장을 손으로 움켜쥐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나요? 자신의 심장이 뽑혀 나오는 걸 직접 보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상태로요. 그리고 그 심장이 하늘 높이 들어 올려지면서 군중들이 광적으로 환호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심장을 꺼낸 후에도 시신을 계단 아래로 굴려보내요. 그러면 밑에서 기다리던 사제들이 시신을 토막내요. 각 부위마다 다른 용도가 있었거든요. 머리는 해골 진열대에 걸어두고, 팔다리는 귀족들이 나눠 먹고, 내장은 신전에 묻고, 정말 한 점도 버리는 게 없었어요. 인간을 완전히 소모품으로 취급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과정을 희생자의 가족들이 지켜봐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뻐하는 척하면서요. 슬픔을 표현하면 그들도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이 죽는 걸 보면서 환호해야 하고 어머니가 딸의 심장이 뽑히는 걸 보면서 찬양해야 하는, 이게 마야 사회의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의식이 연중 내내 계속되었어요. 달이 바뀔 때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특별한 날짜마다 거의 매일 어디선가 누군가가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치체니트사에서만 연간 1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루에 거의 30명씩이에요. 그런데 치체니트사는 마야 지역의 도시 중 하나일 뿐이거든요. 전체 마야 지역의 인구가 당시 500만 명 정도였는데 연간 희생자가 10만 명을 넘었다는 추정도 있어요. 인구의 2%가 매년 제물로 바쳐진 거죠. 이게 지속 가능한 사회일까요? 당연히 아니었죠. 그래서 마야 문명이 무너진 거예요. 하지만 무너지는 과정도 정말 끔찍했어요. 인구가 줄어들수록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신들이 화가 나서 벌을 내린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죽이고 더 많이 죽일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고 정말 최악의 악순환이었어요. 마지막 시기에
마야인들은 거의 미쳐 있었다고 봐야 해요. 매일 매시간 누군가를 죽여댔어요. 포로가 부족하면 자기 백성을, 백성이 부족하면 자기 가족을, 가족마저 없으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이런 광기 속에서도 그들의 예술과 건축은 계속 발전했어요. 더 아름다운 조각, 더 정교한 계산, 더 거대한 건축물, 죽음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기괴한 문명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혹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잔혹함이 어떻게 문명의 발전과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들에게는 개인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우주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부품에 불과했어요. 부품이 고장나면 교체하는 게 당연하죠.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들에게는 논리적이었어요.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그 희생이 클수록 질서도 더 안정된다. 아주 단순한 논리였어요. 하지만 그 논리의 끝은 자멸이었어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 자체를 파괴한 거죠. 그리고 이런 패턴이 마야만의 특수한 경우일까요?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비슷한 사례들이 수없이 많아요. 형태만 다르지 본질은 같아요. 종교의 이름으로, 이념의 이름으로, 진보의 이름으로 개인을 시스템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마야인들을 야만적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마 500년 후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우리도 마야인들만큼이나 야만적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환경 파괴, 핵무기, 대량 감시, 사회적 불평등, 형태만 다르지 본질적으로는. 하지만 마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스페인 정복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는 고대보다 더 끔찍할 수도 있어요.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했을 때 마야인들의 첫 반응은 안도감이었어요. 마침내 이 끔찍한 악순환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스페인인들은 마야의 인간 재물을 야만적이라고 비난하면서 동시에 더 체계적인 학살을 자행했어요. 종교 재판, 강제, 노동, 질병. 결과적으로는 마야 인구의 90% 이상이 사라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고대 마야의 인간 재물보다 스페인 정복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거죠. 하지만 스페인인들은 자신들이 문명화를 가져왔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가톨릭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상한 융합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마야의 피해 의식과 겹쳐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종교가 탄생한 거예요. 현재도 과테말라나 멕시코 남부의 마야 지역에 가면 정말 기묘한 의식들을 볼 수 있어요. 가톨릭 성당에서 닭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코카콜라를 성수 대신 사용하고 십자가 앞에서 코파를 태우면서 고대 마야 언어로 기도하는, 완전히 융합된 거죠. 스페인인들이 아무리 금지해도 지울 수 없었어요. 5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 마야인들이 겪은 고통은 어떤 면에서는 고대보다 더 참혹했어요. 특히 20세기 과테말라 내전 때는 정부군과 게릴라 양쪽 모두 마야인들을 학살했어요. 36년간 계속된 내전에서 20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중 대부분이 마야 원주민이었어요. 전체 마야 인구의 거의 절반이에요. 고대 마야의 인간 재물은 그래도 신성한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현대의 학살은 그냥 학살이었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순전히 정치적인 학살. 마을 전체가 하루 만에 사라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남자들은 모두 죽이고 여자들은 강간한 후 죽이고 아이들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이런 학살을 자행한 과테말라 정부가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요. 냉전의 논리가 마야인들을 희생양으로 만든 거죠. 또 다른 형태의 인간 재물이었어요. 이데올로기라는 신에게 바쳐진 희생자들이었죠. 하지만 마야인들은
살아남았어요. 500년간의 탄압, 학살, 동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해요. 과테말라 인구의 40% 이상이 마야 혈통이고 20개 이상의 마야 언어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비밀은 적응이었어요. 겉으로는 스페인 문화와 가톨릭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전통을 지켜나간 거죠. 마야 달력도 여전히 사용해요. 2012년 세계 종말설로 유명해진 그 달력 말이에요. 마야인들에게는 그냥 일상이에요. 농사 짓는 시기를 정하고 결혼 날짜를 정하고 아이 이름을 정하는데 여전히 사용해요. 하지만 인간 재물은 당연히 사라졌어요. 대신 닭이나 돼지를 제물로 바쳐요. 피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인간의 피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씩, 정말 가끔씩 옛날 방식이 부활하기도 해요. 극심한 가뭄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최근에도 몇 건의 사례가 보고되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범죄로 처리되지만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필요한 의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거죠. 500년간 숨어 있다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이게 바로 마야 문명의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완전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현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고대의 혈관이 뛰고 있어요. 과테말라나 멕시코의 마야 지역을 여행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톨릭 마을 같지만 밤이 되면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져요. 코팔 향이 피어오르고 고대 언어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어둠 속에서 횃불이 흔들리고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관광객들은 그냥 신비로운 분위기 정도로 생각하지만 현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 의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계속되어야 하는지, 그들에게는 여전히 우주가 위험한 곳이에요. 신들이 언제든지 화를 낼 수 있고 그때마다 달래야 하는, 고대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인간 대신 동물을, 심장 대신 피를, 제단 대신 성당을. 하지만 핵심은 같아요. 피로써 신을 달래는 것. 그리고 이런 마야인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는 물론 미신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살아온 500년간 정말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정복, 학살, 착취, 내전. 그들의 관점에서는 신들이 계속 화내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신을 달래려는 노력이 완전히 무의미할까요? 적어도 그들에게는 심리적 위안이 되고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의식의 치유 효과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형태는 원시적이지만 기능은 현대적인, 하지만 여전히 위험해요. 극단적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2012년 마야 달력 종말설이 유행했을 때 실제로 몇몇 지역에서는 대비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다행히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계획은 있었어요.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나 자연재해가 더 자주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의 과학기술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면 마야인들이 다시 고대의 해법을 찾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마야 문명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이에요. 인간의 야만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문명의 가면 뒤에 숨어 있다가 적절한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마야인들만 특별히 잔혹했던 게 아니에요. 조건만 맞으면 어떤 문명, 어떤 민족이든 비슷해질 수 있어요. 20세기, 홀로코스트, 르완다, 대학살, 캄보디아, 킬링필드 모두 문명화된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형태만 다르지 본질은 마야의 인간 재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는 마야인들을 야만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우리의 합리적인 시스템이 매년 수십만 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을까요? 전쟁, 기아, 질병, 환경 파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문명적인 선택들의 결과 아닐까요? 마야인들은 적어도 자신들의 행위를 신성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느 쪽이 더 정직한 걸까요? 어느 쪽이 더 용서받을 만한 걸까요? 이런 질문들의 명확한 답은 없어요. 하지만 생각해 볼 가치는 있어요. 우리가 마야 문명을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경고받는 것. 마야인들의 잔혹함을 통해 우리 자신의 잠재적 잔혹함을 깨닫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합적이고 모순적인지를 이해하는 것. 마야인들은 동시에 천재이면서 야만인이었어요.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하면서 끔찍한 사륙을 자행했어요. 깊은 철학을 가지면서 맹목적인 광신에 빠졌어요. 이런 모순이 마야만의 특징일까요? 아니에요. 인간 자체의 특징이에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그래서 마야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가 아니에요. 인간학이에요. 심리학이에요. 철학이에요. 그리고 경고예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악행의 규모도 함께 커져요. 마야인들은 흑요석 칼로 한 명씩 죽였지만 현대인은 핵무기로 수백만 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무서울까요? 마야 문명의 폐허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미래를 걱정할 것인가? 정답은 아마도 둘 다일 거예요. 비웃으면서 동시에 걱정하는 것. 그들을 판단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반성하는 것. 이게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예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인간은 계속 실수를 반복하니까 적어도 그 실수가 무엇인지는 알고 하기 위해서요. 마야인들도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알면서도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눈을 감지는 말아요. 마야인들의 이야기를 기억해요. 그들의 찬란함도, 그들의 잔혹함도, 그리고 그 둘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었는지도. 그래야만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이라는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위험하면서도 아름다운 존재를. 마야의 피라미드들은 여전히 정글 속에 서 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고대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경이로운 아름다움도 뿜어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마야 문명의 진정한 유산이에요. 공포와 아름다움, 지혜와 광기, 창조와 파괴가 한데 섞인 인간 존재의 축소판. 그리고 그 축소판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해야 해요. 우리는 정말 그들보다 나을까? 우리의 문명은 정말 더 인도적일까? 우리가 남길 유산은 정말 더 아름다울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하지만 계속 질문해야 해요. 그래야만 인간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 마야인들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에요. 끝없는 질문들과 답 없는 고민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야 하는 숙명에 대한 깨달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마야 문명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역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마야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역사의 어둠 속에서 인간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행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꿈속에서 마야의 사제를 만나게 되더라도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그들도 결국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으니까요.